한일 간의 꼬인 매듭 언제쯤 풀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궁금해집니다. 한일 외교수장 오늘 만났는데 결국 빈손으로 끝이 났고 국회 차원에서도 일본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 일방적으로 만남을 취소당한 상황입니다. 네, 일본이 수출 심사 우대 대상인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 가운데 정부도 최악의 사태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일 당국은 안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요. 지금 오늘 태국 방콕에서 ARF 전에 강경화 외교장관, 고노다로 외무상 만났는데 1시간 정도 만났다고 하는데 고노다로 외무상은 계속 같은 말 반복을 하고 있고 강경화 장관은 백색 국가 제외 조치 취하면 우리도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이랬는데도 별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국회 방일단은 니카이 간사장 어제 만나려고 했는데 15분 전에 안 되겠다 했고 오늘 만나려고 했는데 어젯밤에 그것도 안 되겠다.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렇죠.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저희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일본 정부가 경제 침략을 한 것이고요. 예. 외교적인 그런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총리는 선거 전에는 선거를 이유로 선거 끝난 다음에는 자신들의 그런 주장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미국 측의 노력 역시도 지금 사실상 아직까지는 별무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일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식민지를 침탈했던 그 역사에 대한 반성, 사과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그 식민지 침탈했던 그런 역사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21세기에서 각국의 나라가 외교가 있는 것이고 주권 국가로서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인 것 같고요. 예. 일본이 이토록 한일 간의 외교도 이렇게 무시하고요. 간사장이 1965년도에 국가 간의 배상을 한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억울한 것을 보상하라라는 식으로까지 네. 나오는 걸 보면 제가 볼 때는 그 침략의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의 예. 연속성이다라고 봅니다. 니카이 간사장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못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본이 계속해서 강경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강창일 의원이 그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면서 예. 우리 측 회장이면서 사실은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셔서 일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카이 간사장의 위치는 어떤 거냐면 지금 사실 자민당의 2인자 정도 되고 네. 자민당뿐만 아니라 일본 내각이 의사결정을 할 때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경제복지를 총리실 중심으로 합니다만 자민당의 각 파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베 총리를 내세운 5개 파벌을 중심으로 해서 한 7인 회의 정도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니카이 간사장이어서 당신들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어떤 타협안을 가져올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타질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됐다고 그게 만나자고 한 게 얘기가 됐으니까 사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차례 연기하고 결국은 안 만났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 일본이 자기들의 속내를 지금 드러내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일단 화가 나죠. 네. 화가 나고 일본은 정말 대단하게 지금 외교적 결례를 그럼 처음부터 만나지 말아주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고. 근데 한편은 정말 지금 자민당 핵심들과 아베 총리실에서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가라는 속내를 한번 타질해 볼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 조금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타까움과 화난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이 이제 이번 국회 방일단으로 일본을 찾았습니다. 강창일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을 만나도 그분들이 별로 할 얘기가 없으니까 결국은 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가져서 되게 상황이 아주 좀 어둡습니다. 예. 저는 아베 총리 의중이 반영됐고 자민당에 함구령을 내렸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민당의 제2인자가 그렇게 결례할 수 없고 제가 외교적 결례라고 얘기했어요. 예의는 지켜야 될 게 아니냐. 약속을 2번이나 파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기자가 다시 니카이 간사장 만날 거냐 했더니 우리가 거지냐, 우린 구걸하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말씀 중에 그 니카이 간사장의 지금 위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지침을 들을 위치는 아니니까 아베 총리의 지침을 들어서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징용 문제
그다음에 수출 규제가 연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연관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예. 청구권 당시 1965년도에 비용을 가지고 지불을 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의 그 평화헌법을 바꿔서 재무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베 총리가 끊임없이 노출시켰던 거지 수건이죠. 예.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국의 그런 여론, 반전, 반핵, 평화를 요구하는 일본민들이 갖고 있는 그 정신을 기어이 아베 정권에서는 평화헌법을 좀 바꿔서 일본의 패권을 다시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소위 그 침탈의 의사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지금 이 상황을 녹록지 않은 걸로 봐야겠고요. 그리고 정부와 기업과 그다음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일본의 이런 경제 침략을 통해서 패권주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고 정말 단합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봅니다. 예.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강창일 의원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거 제가 이해해요. 네. 그리고 니카이가 다시 만나자 그러면 만날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것이다라는 태도도 저는 맞다고 보는데 네. 만약에 다시 만나자고 한다면 저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속내도 하고 우리의 설득 논리도 전달하고 이번에 사실은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전에 의원연맹 회장을 했고 이게 8선이고요. 예. 민주당에서 같이 간 김부겸 의원 그리고 지금 원희룡 제주지사도 같이 갔거든요. 네. 원유철 의원도 갖고. 이분들이 그 원래 김부겸 의원하고 원희룡 지사는 오래전부터 그 청년 그러니까 초선 때부터 청년 의원들하고 교류를 했던 멤버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사태를 주도하는 게 총리실하고 소위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민당의 핵심들인데 또 그거하고 다른 기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의원 외교라는 게 한계가 있지만 네. 어차피 귀한 시간 내셔서 가셨기 때문에 예. 설득할 건 설득하고 또 속내를 들어볼 건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로 좀 충실히 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그 아침에 라디오를 들어보니까요. 그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니카이 간사장이 본인에게 따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자. 그래서 지금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거는 뭘까요? 왜 개인적인 만남을 할까요? 이렇게 의원들의 만남은 안 하고. 그 박지원 의원께서 예. 시의적절하게 본인이 정책 위상을 어필하신 건가요? 높이는 그런 일 중에 하나로 봐야겠죠.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지금 가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지금 예. 방일 외교단을 구성해서 국회 차원에서 가서 외교를 펼치고 있는데 갔던 분들을 무색하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그것 또한 예의가 아닌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요. 예. 제가 박지원 의원하고 니카이 간사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연이 있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공식적인 만남이 아니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응하겠다라고 하면 박지원 의원이 빨리 가셔가지고 니카이 간사장 만나야 돼요. 만나고 오셔야 돼요. 내일이라도 간사장이 가면서. 굉장히 중요하군요. 속내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민당의 의사결정 구조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민당이 굉장히 큰 당이고 그 오래된 공당이지만 예.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폐쇄적인 정당으로 유명한 당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 니카이 간사장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거고 니카이 간사장은 누구보다도 한국을 잘 알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발언을 했냐면 한국은 알면 알수록 대화하고 타협하기가 피곤한 나라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박지원 의원이 정말 선이 있으시고 개인적인 연이 있으시면 네. 빨리 가셔가지고 비공식적으로도 만나셔야 돼요. 뭐 네, 성과가 있든 없든 만남 자체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내일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정치권의 반응이 어떤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일본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과 영향력을 급속하게 실추하게 될 것임을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제2의 독립운동, 일본으로부터 경제 독립운동, 기술 독립운동이 불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만큼은 막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뭐 여야가 이렇게 초당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내일 백색 국가에서 제외되느냐 이거 결과를 보고 해야겠지만 그 전에도 압박하는 분위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 매듭이 너무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일단은 일본이 다시 그 차분하게 네. 예, 선거를 앞두고 했던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평화헌법을 손질하겠다라는 그런 과도한 의혹이 앞서서 생긴 문제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그 이전에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와 같이 좀 순순히 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판단이 있다라면 거기서부터 좀 양보 내지는 복귀를 좀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배상은 했다 하더라도 개인이 배상을 청구했을 때는 유효하다. 그리고 각각의 주권 국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입장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사법부의 삼권이 분리되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있는데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유야무야시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오만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로 잡아야 된다, 일본이. 그리고 애초에 저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고 제기했을 때 외교적으로 풀어야 된다, 대화로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것이고요. 예.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각각의 출자를 해서 이 문제를 보상으로 가자라는 저희들의 건설적 대안에 대해서 의미 있게 하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특히 이제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그 저희 방콕 갔죠. 그 이제 한국 측하고 그다음에 일본 측하고도 만나고 한미일 3국이 만나서 외교 그 장관들끼리 논의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 가기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그것을 밀어붙이지 말고 마지막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미국과 한국의 노력을 걷어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식민지 국가와 그다음에 식민지 침탈을 했던 그런 그 제국주의의 문제가 여전히 역사이지만 현재와도 연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동북아시아 평화 체제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일본으로 피해를 받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문제를 냉철히 지켜보고 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청와대도 뭐 최선의 대응책을 찾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사실 배제가 되더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별로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쩐 적부터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가 혹시나 내일 일본 가기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결정을 연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상당히 다행이겠다 싶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우리 정부에서도 그것을 미국을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얘기를 할 때에 지금 우리 징용 배상에 대한 현금화 조치를 유예시키는 것들을 해놓고 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근데 이제 미국의 중재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저는 뭐 참여연 선거보다도 일본의 의도는 분명한 거거든요. 하나는 한일 정부공 협정 그 연장선상을 인정하라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우리의 첨단 산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보면은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현실적으로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조치가 얼마큼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대략 우리가 일본의 소재나 부품으로 의존하는 것 중에 한 1,100개 품목 중에서 한 48개 정도는 거의 90% 가까이 의존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피해를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것인가의 문제, 이것들을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뭐 개별 기업 입장에서 생존해야 되니까 당연히 할 거고요. 근데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 예를 들면 에칭가스 문제가 나왔을 때만 예. 해도 사실은 메모리 반도체용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제재를 걸지 않았거든요. 소위 이제 우리가 7나노 공정 이상 가는 그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에 쓰여질 그런 불화수소에 대해서 바로 문제를 제기를 한 거거든요. 규제를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들을 좀 정확히 간파를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일 일단 일본 가기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잠시 후에 또 민주당의 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최재성 위원장을 모시고 더 깊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자,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보고서가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3페이지짜리 이제 민주연구원에서 29년 7월 30일자로 해서 한일 갈등에 대한 여론 동향에서 3장짜리인데요. 네.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 한 것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몇 가지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부적절한 내용이 나갔다라고 해명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께서 주의를 줬고 해당 문건이 이 의원들한테 전달되게 된 과정과 관련해서는 민주연구원장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 문제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높고 그리고 이런 그 외교적 마찰이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강조한 여론조사 결과이고요. 예.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한 만큼 이 문제가 물론 야당에서는 또 공격의 소재이고 논란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 당 차원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그 좀 더 내부적으로 잘 관리가 돼야 되는 사안 같습니다. 예. 네. 네. 정 의원님 어떻게 이 사안 보셨습니까? 오늘 신문 사설 제목들이 보여주는 게 한일 분쟁을 총선 호재로 본 여당, 국민을 배신한다, 배신했다, 일본 혼재 만났다고 좋아하는 집권 민주당, 이런 논조거든요. 저는 야당에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데 네. 지금 민주당에서 그것을 민주정책연구원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배신한 거거든요. 국민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뭔가 조금이라도 본인들이 희생해서라도 예. 정말 이 사태에 힘을 보태주고 싶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저는 민주정책연구원에 저도 지금 보고서를 봤는데 예. 대국민 사과를 저는 이해찬 대표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거는 무슨 야당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권당에서 이걸 총선용으로 이용하려고 그러나? 총선까지 끌고 가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상처받은 국민들의 마음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게 필요하고 오늘 제가 또 지금 들어오다가 보니까 민주당의 홍익표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연구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보낼 정도로 대단한 보고서도 아닌 너무 수준 이하의 보고서라고 본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야당 언론이 확대 해석하는 거는 일본 프레임에 말리는 거다. 아니 지금 국민들이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판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뭔가 민주당 전체는 아니더라도 민주당 일각에서 이렇게 불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건데 네. 여기서 또 일본 프레임을 얘기하는 건 또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깨끗이 대표께서 사과하고 오늘 경고 조치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제가 보기엔 경고 조치 가지고는 사실은 경고 조치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양정철 원장을 해임하지 못하게 했으면 적어도 그러면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의원들 128명한테 이메일을 다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러면 사퇴나 해임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시는 일단 건가요? 민주당에서 이 보고서가 왜 작성이 됐고 이것을 어느 선까지 보고를 하고 의원들한테 돌렸고 이걸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징계를 하면 돼요. 예. 제가 네. 과도하게 가는 것에 대해 조금 이제 이걸 방어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 민주연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그 보고서가 의원들이든 아니면은 의원 아닌 당원들에게도 배포가 되고 홈페이지에 게시가 됩니다. 이것은 한일 갈등에 대한 여론에 대한 동향을 세 쪽짜리로 만든 거고요. 예. 네. 지금 말씀하는 그 한 달러 원칙적 대응을 선호한 여론에 비춰볼 때 총선 영향은 긍정적이다라는 얘기 뭐냐면요. 수출 규제에 대한 여야 대응 방식의 차이가 총선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질문 문항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것을 가지고 한 줄짜리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총선에 활용하겠다라는 그것이 당의 무슨 지도부가 기조가 잡혔다거나 그런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문제를 심각하게 봐야 네. 되고 대표가 사과하고 또 관련자를 문책하고 그래야 되는 문제지만 여론조사를 분석해서 의원들에게 대외주의로 배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원들에게 관계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건 굉장히 아니란 거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가 필요하고 경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책임을 지라 그러면 보고서 작성 못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내용이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 기조를 가져가겠다라고 나왔다라면 연계가 되어 있다라면 예. 야당의 주장 일만타당하고요. 다만 지금 이 문제는 일본이 야기한 것이고 일본이 야기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이 어떤가를 보자라는 취지의 보고서인 거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저는 뭐 네. 그렇게 계속 주장하시면 네, 결국 네. 국민의 회초리는 글로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별로 논쟁하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예. 네. 일점에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국당 이야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황교안 대표가 리더십 논란에 휩싸여 있는데 공개 경고를 했습니다. 당을 망치는 개파적인 발상과 이기적인 정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반드시 신상 필벌하겠다. 좀 강하게 발언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면 객화적 발상 또는 뭐 이기적 정치 행위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저 문제가 야기된 거는 지금 당 내부에서조차도 뭔가 이게 지금 과거에 도로 침박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네. 인사라든지 정책 기조라든지 이런 내부의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당을 책임지고 있는 분은 황교안 대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분이 대표가 되기 시점 이전으로 다시 지지율이 떨어지고 당 내부 구성원 사이에서도 당의 진로와 관련해서 당의 지금 모습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 제기가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를 정확히 평가를 하고 네. 그리고 또 국민들 시선과 언론의 시선들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정말 우리가 욕을 먹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욕을 먹는다라고 하면 변명을 하시든 공박을 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예. 그게 아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황교안 대표가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그리고 본인의 리더십의 위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시지 않으면 예. 저렇게 강한 얘기를 하신다고 해서 저 문제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당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아셔야 될 텐데 너무 이제 정치를 이전에 이제 그 정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되면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그 리더에 따르는 조직이 정당이고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볼 때는 유체 이탈이다라고 한마디로 좀 규정하고 싶습니다. 유체. 그리고 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진박이다, 비박이다, 반박 없다. 그다음에 그 당을 망치는 개파적 발상 행위에 대해서 신상 필벌하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 좌파 그다음에 자신의 계파를 구성해서 총선권에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얘기에 다른 표현을 쓰신 거예요. 네. 네. 당에선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양한 목소리를 그러니까 신상하고 필벌하겠다라고 하면 얘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얘기를 하겠다는 분들은 아마 공천을 안 받고 무소속으로도까지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아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전 사무총장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세게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홍준표 전 대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을 귀 기울이지 않고 신상 필벌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자신으로에게 쏟아지는 비판이나 비난을 듣지 않겠다라는 얘기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보고요. 예. 특히 지금 핵무장을 하겠다라는 그 아주 위험한 발상을 제기하고 있는 최고위원 중에 한 분의 의견에 동조해서 같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우적 발상이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그 당을 걱정하는 목소리마저도 문제를 삼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지금 현재 일본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한반도를 둘러싼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의 그런 다종한 형태의 얘기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러니까 야권의 지도자로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장관도 했고 국무총리도 했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예. 이런 평화가 경제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상황에서 대안을 모색해야지 핵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 같은 위험한 발상 또는 9.19 남북 합의서 폐기해야 된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 하니까 당내가 시끄러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 문제는 좀 정정을 해드려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이제 조경태 최고위원이 제기한 문제하고 오늘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미국의 이제 합동전략참모본부에서 작년에 이 아시아에서 핵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 지침을 내렸고 그래서 산하에 있는 국방대학에서 일본과 한국도 나토식으로 전술핵 정확한 개념으로는 비전략 핵입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핵 운영을 공유하는 문제를 검토하자고 얘기한 거지 핵무장을 하자고 얘기한 건 아닌데 조금 좀 과하게 좀 아니죠. 지난 말씀하셨 3월에 핵무장론을 무조건 접을 아니, 수는 오늘 없는 그렇게 일이다라고 한 거고 말씀하셨다 제가 얘기예요. 얘기한 거는 조경태 자유한국당의 최고위원이 얘기하자마자 또 그와 비슷한 뉘앙스에 가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오늘 우경호가 얘기한 되는 거는 그건 핵 아닙니다만 공유에 대한 얘기 제가 아니에요. 조경태 예. 최고위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대한 제가 정영께 얘기군요. 좀 네. 여쭙고 싶은 거는 사실 뭐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까지 한국당 지지율이 흔들리고 황교안 대표 리더십 위기론이 나오냐, 뭐 개파 갈등이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그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이가 생긴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만 가지고는 최고로 올라갔었어요. 예. 그러면 거기서 뭔가 야당으로서 대체 정권, 그러니까 수권 세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능력을 못 보여줬잖아요. 그게 두 번째 문제는 또 뭐냐면 사실은 대표부터 시작해서 원내대표 많은 분들이 실언이 반복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보수 지지자들은 상당 정도 이 보수의 품격이라고 할까요? 절제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감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번에 문제된 게 그거죠. 너무 그 과거에 한쪽 계파에 있었던 사람이 당직을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네. 거의 자리 싸움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비춰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망을 보인 거죠 국민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